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월급 800만 동으로 4년 처가살이 하던 남편. 출근 후 돌아오지 않아 회사에 갔더니 관리자의 한마디에 얼굴이 사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29, 여자가 가장 아름답게 무르익는다는 나이입니다. 저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외국계 대기업의 마케팅 이사라는 직함, 별표 억대 연봉 별표를 받으며 서울 중심가 고급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사무 풍요롭고 우아하며 모든 것이 제 뜻대로 돌아가는 완벽한 인생이죠. 단 하나, 제 결혼 생활만 빼고요. 제 남편의 이름은 카이입니다. 그는 제가 선택한 남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맞선 실패 끝에 어머니가 찍은 사람이죠. 4년 전 제가 25을 갓 넘겼을 때 어머니는 안달이 나셨습니다. 너무 똑똑하고 눈 높은 딸이 혼기를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셨던 거죠. 그때 카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시골 고향 친구 아들로 상경에서 전자회사의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마음에 들어 한 건 그가 유능하거나 부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순박해 보이는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하다 못해 보잘것없는 집안 배경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남자와 결혼해야 제가 기죽지 않고 집안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 대기업 이사야. 어떻게 별표 월급 250만 원 별표짜리 말단 기술자랑 결혼을 해? 그건 나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울고불고 협박도 모자라 의절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두셨습니다. 결국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릴 사위로 들어와. 처가살이 하라고 해? 어머니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위를 집으로 들이는 것이 우리 집안의 위세를 증명하는 길이자 그가 돈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닌지 시험할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지난 4년, 카이는 우리 집에서 철저히 얹어 사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죠. 가족 모임 식탁에 함께 앉은 적도 없고 제 친구나 파트너들에게 정식으로 소개된 적도 없습니다. 저와 어머니에게 그는 그저 그림자, 보수 없는 가정부, 때로는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희미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방 3개짜리 우리 집에서 안방은 다른 큰 방은 어머니가 썼고 카이는 예전 서재를 대충 치운 작은 방을 썼습니다. 첫날 밤, 저는 그에게 못을 박았습니다. 각방 써,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쉽게 받아들이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더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자존심도 주관도 없는 남자 같으니라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지독한 냉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낮에 저는 일에 파무쳐 회의와 출장, 화려한 파티를 오갔습니다. 밖에서 저는 완벽한 골드미스였습니다. 회사 사람 누구도 제가 결혼한 줄 모릅니다. 결혼 반지도 끼지 않았고 가족 이야기를 입에 올린 적도 없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부엌에서 웅크리고 요리하는 카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의 저녁 식사 자리는 마치 10수명의 감시자가 있는 듯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회사 이야기, 쇼핑, 저를 쫓아다니는 부자 남자들 이야기를 떠들었지만 카이는 묵묵히 밥만 먹고 조용히 그릇을 치웠습니다. 감정 없는 로봇처럼. 저는 그에게 일은 어떤지, 고향 가족은 잘 지내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서 이 결혼은 그저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게 걸맞은
저와 함께 정상에 설 남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이 시골 출신 기술자를 내칠 생각이었습니다. 오만과 편견.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던 그 4년 동안 저는 그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군가 지난 4년간 남편의 삶에 대해 묻다면 저는 지루함 그 자체라고 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모녀를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묻다면 아주 긴 목록을 읊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카이는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위장이 약한 어머니를 위해서는 다진 고기를 넣은 별표죽 별표을, 서양식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는 반숙 계란 프라이를 얹은 토스트와 설탕 뺀 오렌지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었죠. 어머니의 죽은 늘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제 계란은 완벽한 반숙이었습니다. 우리가 출근하면 그는 청소를 했습니다. 별표 30평 별표이 넘는 집은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고 빨래는 종류별로 손세탁되어 칼같이 다림질된 채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베란다의 난초들도 카이 목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찾아보며 비료 주는 법, 물 주는 법을 공부했고 덕분에 난초들은 매년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전구 교체부터 복잡한 세탁기 수리까지 집안의 모든 고장난 물건은 카이의 손을 거치면 순식간에 고쳐졌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비아냥거렸습니다. 기술자라 그런지 손재주 하나는 좋네. 그거 말고는 딱히 쓸모가 없어서 그렇지. 그 말을 듣고도 카이는 묵묵히 손만 놀렸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차라리 대들기라도 하지? 화라도 내야 내가 맘껏 욕하고 짓밟아줄 텐데. 그는 마치 깊은 우물 같았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어떤 경멸의 돌멩이도 소리 없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어머니를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거의 머슴 취급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친구가 놀러와서 바닥을 닦는 카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 어디서 이렇게 성실하고 순한 사람을 구했어?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유, 친척이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형편이 어렵길래 내가 불쌍해서 걷어줬어. 저는 그 옆에서 토시 하나 거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말이 합리적이라 생각했죠. 그래, 우리가 그를 걷어준 거지? 한 번은 접대 자리에서 술에 떡이 되어 늦게 귀가한 적이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토사물을 쏟아냈죠. 카이가 황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해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숙취에 좋은 별표 꿀물 별표를 타왔습니다. 밤새 제 곁을 지키던 그. 다음 날 아침, 바닥은 흔적도 없이 깨끗했고 제 옷도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다음부턴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카이의 삶은 집과 우리 모녀가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친구도, 모임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출근할 때 입는 옷이라곤 낡아서 해진 셔츠와 정장 바지뿐. 저는 그가 가난해서 별표 쥐꼬리만한 월급 별표로 생활하느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가끔 돌아가신 아버지의 헌 옷을 던져주며 선심 쓰듯 말했죠. 가져다 입어. 남들이 우리 집에서 사위 박대한다고 오해하기 전에. 그는 말없이 받아들였지만 입은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한 지붕 아래서 4년을 살고 같은 밥을 먹었지만
저는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그저 지방 출신, 월급 250만 원, 대릴 사위. 그 얄팍한 정보만으로 한 인간을 평가하고 멋대로 무시했습니다. 빙산의 일각 아래 거대한 90%가 숨겨져 있다는 걸 망각한 채 말이죠. 그해 설 연휴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회사는 7일까지 쉬라고 했죠. 집안 공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파티를 즐기느라 바빴고 어머니도 신년 모임으로 매일 밖으로 돌았습니다. 집을 지키는 건 카이뿐. 그는 청소를 하고 차례상을 준비하고 밖에서 놀다 들어온 우리 모녀의 식사를 차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그림자처럼 묵묵히.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난 8일 아침, 새해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제가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카이는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출근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옅은 푸른색 셔츠, 무릎이 번들거리는 검은 정장 바지. 그가 평소와 다름없는 담담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나 출근할게. 당신 아침은 식탁 위에 있어?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건성으로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집에서 그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업무에 시달리다 파김치가 되어 귀가했을 때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쯤 카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백가죽이 등 가죽에 붙을 것 같은 허기에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 야근인가?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주제에 야근은 밥 먹듯이 시키네. 저는 귀찮은 마음의 패스트푸드를 배달시켰습니다. 대충 배를 채우고 서재로 들어가 잔업을 계속했죠. 뒤늦게 귀가한 어머니도 텅 빈 집을 보며 몇 마디 투덜거렸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카이가 회사 일로 늦는다고만 생각했으니까요. 저와 어머니 두 사람 모두 그의 부재에 대해 눈꼽만큼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했던 일상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겼을 뿐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카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차려져 있지 않았고 집안 곳곳에 어지러운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혼잣말을 하셨죠.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니? 오다가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도 참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 분명 뭔가 삐져서 시골 본가에 가서 시위하는 걸 거야. 자존심이라곤 없는 위인이니 며칠 있다가 돈 떨어지면 기어 들어오겠지? 제 말이 어머니를 안심시킨 건지 아니면 어머니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싶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막연한 불안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불안감을 무시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가 영영 사라진다면 이혼할 명분이 생기니까요. 말도 없이 가출한 무책임한 남편. 이보다 완벽한 이혼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독한 다짐은 딱 3일 갔습니다. 카이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그의 빈자리가 갑자기 거대하고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맡아 하던 이름 없는 집안일들이 멈추자 집안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엉망진창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 무관심은 짜증과 분노로,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초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가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혼란은 태풍처럼 몰아치지 않았습니다.
곰팡이처럼 서서히 우리 모녀의 삶을 잠식해 들어왔죠. 처음 며칠, 가장 큰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도 부엌일과는 담쌓고 산지 오래였으니까요. 따뜻한 집밥은 사치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매끼 배달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요리도 계속 먹으니 물렸고 카이가 해주던 소박하지만 입맛에 딱 맞던 반찬들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위경련이 다시 도졌다며 찡그리셨습니다. 집안 꼴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빨래 바구니엔 더러운 옷이 산처럼 쌓였고 바닥을 걸을 때마다 발에 먼지가 서걱거렸습니다. 개수대엔 설거지거리가 썩어가고 어머니의 보물 1호인 난초들은 시들시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4년간 카이가 완벽하게 유지해온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최고급 아파트가 순식간에 돼지우리로 변해버렸죠. 그날 아침 출근 준비로 바쁜데 욕실 온수기가 고장 났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벼락을 맞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덜덜 떨며 수건을 두르고 나와 어머니를 불렀지만 기계치인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카이 서방만 있었으면 뚝딱 고쳤을 텐데. 이제 누굴 부르냐? 그 말이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화, 그리고 말도 없이 사라져서 이 난장판을 만든 그 남자에 대한 화가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그 사람 타령이야? 그 사람 없다고 우리가 굶어 죽어? 수리기사 부르면 되잖아. 저는 씩씩거리며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이나 지나서야 도착한 기사는 온수기를 대충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 말을 던졌습니다. 사모님, 이거 완전히 맛이 갔는데요. 부품 교체하고 하려면 꽤 복잡해요. 수리비도 몇십만 원은 나오겠는데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돈 몇십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고장이 났을 때 카이가 낡은 공구 가방 하나 들고 30분 만에 고쳐놨던 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짜증 섞인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카이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집사, 요리사, 수리공, 정원사. 그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맨이었던 겁니다. 그걸 너무 당연하게 누리다 보니 그가 얼마나 중요한 기둥이었는지 몰랐던 거죠. 분노는 이제 생존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정말 안 돌아오면 어쩌지? 평생 이 쓰레기통 같은 집구석에서 살아야 하나? 하지만 자존심 센 대기업 이사가 남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쳤지만 밤마다 넓은 침대에 누워 시계 초침 소리를 들을 때면 무서운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불안감은 야수처럼 제 평정심을 갉아먹었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카이가 사라진 지 닷새째 되는 날 아침, 결국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간밤의 거실 전구가 나가버렸습니다. 넓은 거실이 침침한 어둠에 잠기자 어머니가 탁자에 발을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발이야. 못 참겠다. 당장 그놈 회사에 전화해봐. 출근은 하는지 어디로 튀었는지 알아내란 말이야. 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남편 회사에 전화해서 남편 행방을 묻는다니. 제 남편 관리도 못하는 여자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이잖아요. 하지만 집안 꼴을 보니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불편함이 자존심을 이긴 거죠. 저는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저장해 두고 단 한 번도 누른 적 없던 번호. 카인의 회사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침착하자. 나는 갑이고 상대는 을이다. 직원 관리 차원에서 묻는 거야?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별표 TK전자 별표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거기 기술팀에서 근무하는 이민영, 카이의 한국 이름 예시, 씨에 대해 문의할 게 있어서요. 아, 네, 실례지만 이민영 씨와는 어떤 관계시죠? 직원의 예의 바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관계. 부부지. 하지만 남들에게 인정하기 싫었던 관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가족입니다. 네, 가족분이시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이민영 씨가 요 며칠 출근을 했는지, 근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어머, 가족분인데 모르셨어요? 이민영 씨는 발령 나서 가셨는데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발령이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본인한테 들은 바가 없어요? 어디로, 언제 발령 났다는 거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빨라졌습니다. 저기, 그게 별표 대전 별표에 있는 그룹 산하 연구센터로 가셨어요. 발령 공지는 설 연휴 전부터 났었고요. 연휴 끝나고는 이쪽으로 출근 안 하십니다.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설 연휴 전. 그럼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출근하겠다며 낡은 양복을 입고 나간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직원의 말과 그날 아침 카이의 행동이 완전히 모순되었습니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지? 대전 연구센터. 거긴 또 뭐 하는 데야? 저기요, 아가씨.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없나요? 새 직책이라든지 연락할 방법이라든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죄송해요, 고객님. 저희도 잘 몰라요. 본사에서 내려온 내부 발령이고 별표 보안 등급 별표이 걸려 있어서요. 지사 직원인 저희는 알 방법이 없네요. 그냥 아주 중요한 극비 프로젝트에 투입되셨다는 것만 알아요. 보안. 중요 프로젝트.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월급 250만 원짜리 말단 기술자가 무슨 보안이 필요한 중요 프로젝트를 맡아. 말도 안 돼. 전화를 끊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의문이 풀리기는커녕 미스터리만 더 커졌습니다.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습니다. 이면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과 짜증은 이제 호기심과 의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무시해왔던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미치도록 궁금해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 연휴 전에 이미 발령 났다니까요. 연구센터, 중요 프로젝트, 보안 등급.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가 쌓아 올린 오만한 세계관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모순투성이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지? 3급 기밀쯤 되는 프로젝트가 평범한 기술직 사원에게 맡겨진다고?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지만
어머니 역시 황당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회사 사기꾼들 아니야? 아니면 걔가 무슨 불법적인 일에 휘말려서 야반도주한 거 아니니? 어머니의 터무니없는 추측은 제 두통만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줄 누군가가. 저는 유일한 친구이자 대학 동기인 미를 떠올렸습니다. 미는 저처럼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중소 홍보대 행사 팀장이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매서울 정도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저는 자주 가는 조용한 카페로 그녀를 불러냈습니다. 미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카이의 실종, 집안의 혼란, 그리고 회사와의 통화 내용까지. 저는 여전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무능한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미는 커피를 휘휘 저으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연아, 지난 4년 동안 내 남편이랑 진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니? 내 말은 밥 먹으라는 말 말고 그 사람의 일이나 생각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 본 적 있냐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화. 우리는 대화 따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령했고 그는 복종했으며 저는 지적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침묵에 미는 한숨을 쉬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연아, 넌 전제부터 틀렸어. 넌 카이 씨를 무능한 놈이라고 깔고 보니까 그의 모든 행동이 수상하고 멍청해 보이는 거야?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대전 연구단지로 발령. 그것도 보안이 걸린 중요 프로젝트. 이거 보통 별표 제이스 별표한테나 주어지는 시나리오 아니야? 회사가 미쳤다고 무능한 기술자한테 그런 걸 맡기겠어? 미의 말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카이는 무능력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리고 8일 아침에 거짓말한 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 보안 서약 때문에 가족한테도 말 못하는 경우 많잖아. 출근한다고 둘러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겠지. 미는 매섭게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4년 동안 너희 모녀의 무시를 참고 산 것. 그게 그 사람이 바보처럼 착해서가 아니라 내 말 따위는 그 사람 자존감에 기별도 안 가서일 수도 있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알거든. 거칠에만 따지는 사람들의 비난 따위, 귓등으로도 안 들리는 거지? 내가 남편을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시선 자체가 시시했던 건 아닐까? 마지막 말은 제 자존심을 박살내는 망치 같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시시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예리하다고 자부했는데 미의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좁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며 뽐내는 개구리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미의 말은 제 뇌리에 박혀 지난 4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다른 렌즈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카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 지르거나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그를 알기 위해서. 작은 방은 놀라울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오와 열을 맞추고 있었죠. 제 눈길이 구석에 있는 작은 책장에 머물렀습니다. 예전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기술 자격증 수험서나 무협지 따위나 있겠거니 했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책장에 꽂힌 건 제가 상상한 책들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하드커버의 영문 원서들.
제목만 봐도 현기증이 나는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복잡한 수식과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동네 전파상 기술자가 이런 걸 본다고? 문득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방에서 미동도 없이 책을 읽던 그의 뒷모습. 저는 지적 허영심 부리네라며 비웃었지만 그는 진짜로 몰입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통화하던 낮은 목소리들. 아닙니다. 그 솔루션은 최적화가 덜 됐어요. 메인 처리 모듈을 별표 리팩토링 별표 해야 합니다. 별표 제귀 알고리즘 별표의 복잡도를 줄이는데 집중하죠. 그때는 무슨 외계어인가 싶어 콧방귀를 뀌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저야말로 멍청이였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요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제 노트북 OS가 날아가 데이터를 다 날릴 뻔했던 날 회사 IT팀도 복구하려면 하루는 걸린다며 손사래를 쳤을 때 카이가 조용히 노트북을 가져갔죠. 그는 새카만 화면에 알 수 없는 명령어들을 타닥타닥 치더니 2시간 만에 노트북을 완벽하게 살려냈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라고 묻는 제게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그냥 운이 좋았어.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운이 좋았네. 바보. 천치. 등신. 모든 힌트는 4년 내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제 오만과 편견이 눈을 가려보지 못했을 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의 SNS를 열었습니다. 게시물이라곤 1년에 한두 개, 풍경사진뿐인 썰렁한 계정. 하지만 1년 전 올린 노을진 바다 사진 아래 적힌 짧은 글귀가 제 심장을 쳤습니다. 바다가 넓으니 물고기가 마음껏 뛰놀고 하늘이 높으니 새가 마음껏 나는구나. 예전 같으면 감성파리하네라고 비웃었겠지만 지금은 그 문장이 깊은 한숨처럼 자유를 향한 억눌린 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구석, 이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좁은 어항이자 새장이었던 걸까요? 그의 가출은 드넓은 바다를 찾아 떠난 비상이었을까요? 저는 이 남자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알던 찌질한 남편과 미가 그려준 숨겨진 천재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통제불능. 모든 걸 장악해야 직성이 풀리는 제게 이 모름의 상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저는 퀭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추측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호함 속에서 하루도 더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카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 그의 진짜 직업, 그리고 왜 그렇게 조용히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불편함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존심과 인생이 걸린 별표 검증 별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덮친 건 사랑이나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강력한 호기심, 그리고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솟구치는 오기였습니다. 내가 속았다고? 아니, 내가 나 자신을 속인 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회사를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겐 늘 일이 1순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드레스룸을 열고 신중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나 명품 로고가 박힌 옷은 배제했습니다. 심플하지만 날카로운 핏의 블랙 슈트, 그리고 빳빳한 흰 셔츠. 저는 남편 찾아 산발리 떠나는 조강지처가 아니라 정보를 캐내러 가는 기사님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강하고
전문적이며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모습으로 피곤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꼼꼼히 메이크업을 하고 눈매는 또렷하게 강조했습니다. 애원하러 가는 게 아니라 따지러 가는 거니까요. 주도권을 쥐어야 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 쉰다면서 어딜 그렇게 차려입고 가니?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회사 상사라도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어. 어머니는 걱정스런 표정이었습니다. 괜찮겠니? 문전박대당하면 어쩌려고. 그냥 며칠 더 기다려보지 그러니? 못 기다려. 기다릴수록 바보 되는 기분이야. 엄마는 걱정 말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올게. 또각, 또각. 하이힐 굽소리가 현관 바닥을 때렸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여전사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전쟁, 그리고 지난 4년의 내 어리석음과 마주하는 전쟁. 그 결과가 얼마나 잔혹하든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카이의 회사가 입주한 빌딩은 웅장하진 않지만 꽤 번듯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로비로 들어서자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전문적인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안내 데스크로 직진했습니다. 고개를 든 직원은 어제 통화했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지연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민영 씨 건으로 통화했었죠. 저는 명함을 딱 소리 나게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이사 유지연. 명함에 박힌 직함이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직원은 제 기세에 눌린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명함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며 더듬거렸죠. 아,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게 전부인데요. 압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톤으로 말을 잘랐습니다. 같은 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이민영 씨의 직속 상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책임자와 직접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단호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직원은 쩔쩔맸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괜찮습니다. 기다리죠. 저는 로비 한쪽의 소파를 가리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하지만 상사분께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겁니다. 직원의 불분명한 인사 발령 때문에 가족이 회사 로비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도 시간이 그리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협박. 그게 통했습니다. 직원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선 전화를 걸어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공손해진 태도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장 전무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긴 복도를 지나 별표 하랜드 뒤 센터장실 별표이라고 적힌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훤칠한 키에 안경을 쓴 지적인 인상의 중년 신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유 이사님. 이민영 군의 상사, 장 전무라고 합니다.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정중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카이를 이민영 군이라 부르며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일반적인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장 전무가 직접 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가족분들께 정식으로 공지를 드렸어야 했는데 프로젝트 특성상 보안 절차가 워낙 까다로워서요. 전무님.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건 딱 하나, 진실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제 남편,
이민영은 도대체 누구이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장 전무는 깊고 알 수 없는 눈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추어올리며 깍지 낀 손을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유 이사님,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물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사님은 남편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질문은 작은 비수가 되어 제 치부를 찔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대답이라곤 무능한 대릴사위, 가정부 같은 남자뿐이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가 내뱉은 대답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침묵에 장 전무는 예상했다는 듯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창밖 먼 곳을 응시하며 옛 이야기를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이는 평범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 친구, 6년 전에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키스트전 산악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들어왔죠. 처음엔 평범한 프로그래머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6개월 만에 알아봤습니다. 그 친구가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거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 수석. 내가 왜 여태 몰랐지? 장 전무의 목소리에 열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이의 사고방식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박사급 연구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덤벼도 못 푸는 난제들을 그 친구는 보란듯이 해결해냈어요. 2년 전 우리 그룹이 핵심 기술의 빅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최적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수백억을 쏟아붓고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도 답이 안 나왔죠.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였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직시했습니다. 그때 민영이가 혼자서 해냈습니다. 다들 포기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했죠. 그 덕분에 시스템 효율이 10배나 뛰었습니다. 그 친구 하나 덕분에 우리 그룹은 별표 R&D 비용을 수천억 원 별표이나 아꼈고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수천억 원. 내가 무능하다고 밥만 축낸다고 구박했던 그 남자가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창출했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라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럼 월급 250만 원은요? 저는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만이 제 낡은 인식을 붙잡아줄 유일한 동아줄이었으니까요. 장 전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지사 소속으로 계약한 서류상의 기본급일 뿐입니다. 민영이 본인이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눈에 띄기 싫다고요. 하지만 프로젝트 인센티브, 스톡 옵션, 특허 로열티, 본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그 친구의 진짜 연봉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이사님이 사시는 그 아파트 몇 채는 사고도 남을 겁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만, 경멸, 무시. 지난 4년 제가 그에게 퍼부었던 모욕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정작 돈을 벌어온 주인을 하인 취급하고 멸시했던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멍청하고 잔인한 코미디가 있을까요? 민영이는 조용한 천재입니다. 장 전무가 결론지었습니다. 자랑도 요구도 하지 않아요. 그저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어 했죠. 본인이 원해서 철저히 신분을 감췄고 저희도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뼈있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프라이버시를 너무 지켜준 탓에 4년을 함께 산 부인께서도 전혀 모르셨던 것 같군요.
질책하는 어조는 아니었지만 그 말은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의자에 못 박힌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장 전무의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천재, 카이스트, 수천억, 거액의 자산. 제 기억 속의 초라한 남편과는 도저히 매치되지 않는 단어들. 제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장 전무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님께 이 모든 걸 털어놓는 건 가정사에 개입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사님도 민영이가 떠난 진짜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며 제가 충격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성공 이후 그룹 최고위층뿐만 아니라 별표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별표에서도 민영이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그 친구는 국가전략기술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책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안보가 걸린 국책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 이야기의 스케일이 제 상상력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시시한 집안 싸움인 줄 알았는데 국가 안보라니요. 프로젝트 본부는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보안구역에 있습니다. 장 전무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만큼 모든 참여자는 특수보안 서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민영이는 별표 6년 별표 2라는 기간을 서약했습니다. 그 6년 동안은 연구단지 내에서만 생활해야 하며 개인 통신기기 사용 금지, 외부 접촉 금지, 심지어 가족과의 연락도 철저히 통제됩니다. 모든 편지와 연락은 검열을 거쳐야 하고요. 이건 프로젝트와 연구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막대한 희생이 따르는 결정이었습니다. 6년. 그 숫자가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6년 동안 연락도, 만남도 없다니. 이건 잠시 집을 비운 게 아닙니다. 기약 없는 이별, 아니 생이별이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보다 더 긴 시간 동안의 단절. 그럼 왜 8일 아침엔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이 제 머릿속에 남은 마지막 의문이었습니다. 장 전무는 제 질문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상으로는 연휴가 끝난 9일에 입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설 연휴 전에 마무리되었던 겁니다. 8일 아침 카이가 출근한다고 나선 그 시간은 어쩌면 그에게 허락된 마지막 개인 시간이었을 겁니다. 익숙했던 거리,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집을 눈에 담는 시간. 그것은 소리 없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보안 서약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그 침묵의 작별이 심장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아침, 문 앞에서 평온하게 나 다녀올게 라고 말하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귀찮다는 듯 끙하고 대꾸했을 뿐이죠.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그게 그가 내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작별 인사였다는 걸 알았다면, 제 무심함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운전해서 집까지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잿빛으로 흐려졌습니다. 시끄러운 경적 소리도, 복잡한 서울의 도심도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웅크리고 요리하던 카이, 묵묵히 걸레질하던 카이, 베란다에서 난초 잎을 닦아주던 카이,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두꺼운 원서에 파묻혀 있던 전문가의 눈빛을 하던 또 다른 카이, 장 전무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겹쳐졌습니다. 수석 졸업,
천재, 수천억 원의 가치, 국책 사업 6년.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가 충돌하며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멍청하다. 이 단어 외에는 저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멍청함.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다던 대기업 마케팅 이사가 다이아몬드를 옆에 두고 돌멩이라 우기며 살아왔다니. 저는 그를 월급 250만 원이라는 잣대로 사회적 지위라는 색안경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단순히 그의 가치를 몰라봐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저지른 짓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퍼부었던 경멸의 눈빛, 무심한 말투, 독설들이 슬로모션처럼 되감아졌습니다. 처가살이하면서 자존심도 없니? 기술 하나 있는 거 말고는 쓸모가 없어. 내가 불쌍해서 걷어준 거야? 그 말들은 전부 제 입에서, 그리고 어머니 입에서 나온 칼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아니 한 천재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제 오만과 편견 때문에 그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디며 우리 가족을 지탱해왔던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치욕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어떻게 참았을까요? 왜 화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의 침묵은 유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속물적인 세계에 대한 깊은 경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차마 차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저 위의 집, 한때는 제 안락한 보금자리였던 그곳이 이제는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장소. 가슴 깊은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격렬한 통증이 아니라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집요한 아픔.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의 서막임을 직감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여전히 냉기가 감도는 엉망진창인 집이 저를 반겼습니다. 소파에서 TV를 보던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어찌 됐니? 만났어. 뭐라던? 저는 대답 없이 어머니 맞은편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를 낳아준 분이자 이 비극을 함께 만든 공범. 어머니의 얼굴엔 여전히 부티가 흘렀지만 눈빛은 초조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다 알아봤어. 저는 장 전무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토해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요. 카이가 카이스트 수석이었다는 것, 그가 만든 알고리즘의 가치가 수천억 원이라는 것, 그의 실제 연봉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그리고 6년의 보안 서약까지. 사업 실패 보고서를 읊은 것처럼 건조하게 말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베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놀라움에서 경악으로.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수입 이야기를 할 땐 손이 떨렸고 6년 동안 연락이 끊긴다는 대목에선 사색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지? 그게 말이 되니? 그 찌질한 기술자 놈이 거짓말 아니야, 엄마.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4년 동안 무시했던 진실이야.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는 머리를 감싸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집 생활비며 뭐며 다하게 돈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냐? 어머니의 질문은 저도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벌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땡전 한 푼 안 쓰던 남자. 시골 부모님도 검소하게 사신다는데? 그렇다면 그 돈은? 네, 높은 확률로 우리 집의 호화로운 생활비,
제가 사모은 명품들, 어머니의 해외여행 경비로 알게 모르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 생각에 미치자 수치심이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경멸했던 사람의 등골을 빼먹으며 기생충처럼 살았던 겁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어머니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찼구나. 눈이 삐었지. 세상에 그런 금송아지를 내쫓다니. 어머니는 돈을 놓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 대신 끝없는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저는 무엇을 후회하는 걸까요? 그가 가진 가치를 몰라본 것? 아니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해방한 게 아니라 뒤늦은 후회라는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모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잔소리와 타박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카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추악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고 당장의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배달 음식만 먹을 수도 집을 쓰레기장으로 둘 수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낯선 조리 도구들을 보니 수십억짜리 계약서 검토할 때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죽부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쌀을 씻고 물을 맞췄지만 첫 냄비는 태워 먹었고 두 번째는 맹물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그 맛없는 죽을 비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숟가락을 집어 던졌을 텐데 말이죠. 청소도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변기를 문지르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하찮은 일이라고 여겼던 가사 노동이 이렇게 고된 줄 몰랐습니다. 키보드와 펜만 쥐던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세탁기 작동법을 몰라 콜센터에 전화해 묻는 제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변했습니다. TV 리모컨과 전화기를 내려놓고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쭈그리고 앉아 다 죽어가는 난초를 살려보려 애썼고 서툰 솜씨로 반찬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카이 혼자 묵묵히 채웠던 그 빈자리를 우리 두 여자가 헐떡거리며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자 뒤늦은 속죄의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때우는 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채워주던 육체적 노동은 흉내라도 낼 수 있었지만 그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청소를 마치고 카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책상에 앉아 원서 중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았지만 깨알 같은 영어와 복잡한 수식들은 마치 암호문 같았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와 한 집에 살았지만 그의 세계에는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와 저 사이의 거리는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비전이라는 좁힐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격차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논리와 혁신의 세계에 살고 있었고 저는 매출 숫자와 거칠애 뿐인 인맥이라는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컴퓨터 공학 입문 강의를 신청하고 AI와 코딩에 관한 개론서들을 사 모았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생처럼 책상에 앉아 끙끙대며 공부했습니다. 생소한 개념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밤을 수도 없이 지새웠습니다.
이것은 그가 돌아와 저를 용서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이것은 저만의 속죄의식이었습니다. 이미 영영 잃어버린 그에게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고 싶어서 적어도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제 자신에게라도 증명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진실을 알게 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어머니의 삶은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조용한 참회의 궤도였죠. 집은 카이가 있을 때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더 이상 지저분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소박하지만 우리 손으로 직접 차린 따뜻한 음식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퇴근 후 무의미한 술자리 대신 집으로 곧장 돌아와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카이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장 전무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기계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보안 규정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전할 기회조차 영영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다부진 체격의 각진 얼굴, 심플하지만 칼같이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속마음까지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실례합니다. 이민영 씨의 부인, 유지연 씨 되십니까?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형 씨를 찾는 사람이라니. 네, 제가 맞는데요. 누구시죠? 이 과장 중입니다. 이민영 씨가 소속된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기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저는 말을 더듬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이 과장은 집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거실 책꽂이에 꽂힌 몇 권의 프로그래밍 입문서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제가 급히 소개했습니다. 엄마, 민형 씨 직장 동료분이시래. 소파에 앉은 이 과장은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유지연 씨, 오늘 제가 온 건 상부의 지시 때문입니다. 최근 유지연 씨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규정상 이민영 씨는 현재 특수 임무 수행 중이라 외부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는 사무적인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배우자이시기에 혹여라도 이민영 씨의 업무나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위로 방문이 아니라 별표 보안 감사 별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혹시라도 사고를 쳐서 1급 기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카이에게 해를 끼칠까 봐 감시하러 온 겁니다.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그들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의 탐색하는 듯한 눈빛 앞에서 예전처럼 기분 나빠하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저지른 업보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관의 우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맹세코 민형 씨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댐이 무너지듯 저는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저와 어머니가 그를 얼마나 모질게 대했는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부끄러운 고백까지. 목이 메어왔습니다. 용서받을 생각 없습니다. 그저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직접 얼굴 보고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제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걸 전하고 싶어서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다 받아들일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어느새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 과장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늙은이가 못나서 사위를 머슴 취급하고 걔가 얼마나 착한 앤데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거실은 어머니의 흐느낌과 저의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과장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롭던 눈빛이 탁자 위의 코딩책들, 거칠어진 제 손, 그리고 늙은 노모의 눈물을 보며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속물적인 아내와는 다른 모습을 본 것이겠죠.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조금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사정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남의 가정사에 왈가왈부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두 분의 진심은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는 상부에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규정이 워낙 엄격해 장담은 못 드립니다만 유지연 씨의 요청사항은 가감없이 전달하겠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민영 씨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직원이 안정된 가정 환경을 갖길 바랍니다. 부디 마음 굳게 먹으십시오. 문이 닫히고 저와 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확답은 없었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신락 같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희망은 고문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모르는 번호가 뜰 때마다 심장이 곤두박질 쳤지만 결과는 늘 허탕이었습니다. 그래, 너무 큰 꿈을 꿨어. 국책 프로젝트 보안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거의 포기하고 있던 어느 오후, 거짓말처럼 이 과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여전히 각 잡힌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상부의 결정이 내려와서 통보하러 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특히 인도적 차원을 감안하여 상부에서 특별 면회를 허가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면회 시간은 정확히 2시간입니다.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며 저희의 통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출발 전 추가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요.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은 죽을 때까지 비밀에 붙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전부 동의합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2시간 단 120분. 하지만 제겐 천금보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장이 내민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또 다른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였지만 망설임 따윈 없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모레 새벽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전자기기는 일절 소지 불가입니다. 그가 떠나고 저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만난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사과로 충분할까?
옷장을 열어 화려한 옷들을 보았지만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성공한 아내로 보이고 싶은 허영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면회 당일 새벽, 저는 밤을 꼬박 새우고 일어났습니다. 가장 수수한 흰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꾸며진 유 이사가 아닌 인간 유지연으로서 그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조수석엔 이 과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심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첩첩산중의 강원도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반나절을 달려 비포장도로에 들어섰고 무장 군인들이 지키는 검문소를 2번이나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산골짜기 깊숙한 곳,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현대식 요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이 카이가 사는 세상이구나. 압도적인 위엄과 정막이 감도는 곳. 저는 본관 건물로 안내되어 보안 검색을 거친 뒤 창문 하나 없는 작은 접견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개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여기서 기다리세요. 시간은 2시간입니다. 직원이 나가고 문이 잠겼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2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카이. 그는 예전보다 살이 빠져 보였지만 피부는 구릿빛으로 건강해 보였고 체격은 더 다부져졌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짙은 남색 연구복 차림.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늘 주눅 들어 바닥만 보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이고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빛나는 눈. 그는 더 이상 우리 집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낯선 남자, 아니 본래의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놀란 기색 없이 마치 올 줄 알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의자를 빼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담담한 표정. 그 고요함이 제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수없이 연습했던 말들이 하얗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낯설면서도 사무치게 그리운 남편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오열하며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의 그 모든 멍청함과 이기심을 담아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저와 어머니가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지, 제가 당신을 이해해보려고 서툰 솜씨로 요리를 배우고 코딩 책을 읽으며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두서없이 쏟아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알아? 용서해 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제야 알았다는 거, 내가 틀렸다는 걸 당신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 민형 씨는 돌부처처럼 앉아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다부진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을 호수처럼 깊고 고요한 눈으로 저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섭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 눈물이 말라갈 때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주눅든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음성이 조용한 방을 울렸습니다. 다 들었어. 널 원망하지 않아, 지연아.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말은 제 마지막 환상마저 무참히 깨부수는 날카로운 바늘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장모님이 왜 그랬는지 이해해. 넌 성공한 여자로 키워졌고 세상 모든 걸 돈과 지위로 판단하도록 배웠으니까. 내 세상에서 월급 250만 원짜리 기술자인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 그건 너한테 당연한 논리였겠지?
그는 잠시 멈추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잔인할 정도로 명확한 진실을 뱉어냈습니다. 지연아, 그거 알아?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 그거 나라는 사람을 진짜로 이해해서가 아니야. 내 새로운 가치를 알게 돼서 흘리는 거야? 넌 내가 돌멩이인 줄 알고 찾는데 알고 보니 다이아몬드여서 그 보석을 놓친 게 아까워서 후회하는 거라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언제 변했죠? 장 전무에게 그의 몸값을 들은 직후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를 잃어서 온 게 아니라 그의 가치를 놓쳐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너한테 바랐던 건 그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내가 천재라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었어. 그런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난 그저 내가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길 바랐어. 밥 해주는 거 좋아하고 고장 난 거 고치는 거 좋아하고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하는 남편. 그 단순한 인정을 기다렸는데 4년 동안 한 번을 못 받았네.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너무 다른 세상에 살아, 지연아.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맞지 않는 퍼즐이었던 거지. 우릴 묶고 있는 건 혼인신고서 종이 한 장뿐인데 이제 그 종이도 의미가 없잖아. 그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 끝나면 서로 놔주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예의일 것 같아. 시간 다 됐습니다. 야속하게도 직원이 들어와 종료를 알렸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제가 돌아서기 직전 그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지내, 지연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방을 나왔고 그의 인생에서 퇴장했습니다. 찢어진 가슴과 뒤늦은 깨달음,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고통만을 안고서.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게 다 맞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넋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 제 영혼을 앗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제 꼴을 본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결과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묻지 않고 말없이 묽은 죽, 한 그릇을 끓여주셨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모녀 사이엔 더 이상 참회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체념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지만 제 가슴엔 영원히 메울 수 없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회사를 나가고 업무를 처리하고 파티에 가도 모든 게 흑백 영화처럼 빛바래고 무의미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쫓았던 성공과 과시가 실은 얼마나 텅 빈 껍데기였는지 사무치게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어느 날 아침 회사로 등기 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재산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형 씨의 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수십억짜리 아파트, 제 차, 예금, 심지어 장 전무가 말했던 그 어마어마한 스톡 옵션과 주식까지 전부 제게 넘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그와 저의 급이 다름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빛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것들로 치장해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 획 하나로 4년의 결혼 생활이 제 인생 가장 큰 실수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다 하셨죠. 저는 잡지 않았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밤이면 저는 여전히 민형 씨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어려운 원서들을 읽습니다. 이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매몰차게 거부했던, 하지만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을 그 남자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너무 비싼 수업료를 치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남자, 가장 묵묵하고 넓은 사랑을 제 손으로 내다 버렸으니까요. 오만과 무지가 부른 천국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조건이나 명품 가방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눈, 그리고 그 사람의 세계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지만 말입니다.